백악관 기자단의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나는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자칭하며 공식 기소됐으나 대통령 경호가 허술하다는 적색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 연회장 건설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미주의, 반이스라엘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드러나면 모든 이민 신청을 기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민주당 아성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전개됐으나 실제 체포 숫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미국 운전자들 사이 연료비 절약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해야 했던 백악관 기자단의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나는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자칭하며 공식 기소됐으나 대통령 경호에 보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적색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31살의 용의자 콜 앨런은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로 묘사하며 행정부 고위직부터 표적으로 삼는 암살 시도를 실행하려 했다고 토로하면서 이란 스파이가 기관총을 갖고 있어도 몰랐을 것이라며 허술한 보안 구멍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의 대거 참석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출두해 공식 기소됐습니다. 진인 피로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은 콜 토머스 앨런에 대해서 총기 사용과 위험한 무기로 연방 요원에게 총격을 가한 두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콜 토머스 앨런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가 뉴욕 포스트를 통해 공개됐는데 자신을 스스로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불렀습니다. 앨런은 특히 더 이상 소아성애자와 반역자 등이 그들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뉴욕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부터 우선순위로 표적을 정했고 연설에 참석한 사람들도 공범으로 간주해 거의 모든 사람을 제거해서라도 목표물을 없앨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용의자는 합법적으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을 구입한 후에 정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고 검문을 피해 기차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찬장인 워싱턴 힐튼 호텔에 범행 하루 전 투숙했던 용의자는 허술한 보안도 비웃었습니다. 그런 성명서에서 행사장 보안은 외부 시위대와 당일 도착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며 전날 투숙객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이란 스파이였다면 기관총을 들여왔어도 몰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앨런이 이란계나 중동아랍계,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확인돼 이란 전쟁과는 무관하고 반미, 반이스라엘 테러 기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이 재구성한 당시에 긴박했던 장면들을 보면은 앨런은 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기도 총격을 당했던 힐튼 호텔에 보안 검색대 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놀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권총을 발사해 앨런이 만찬장의 계단으로 내려가기 직전 꼬꾸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옷을 벗긴 채로 얼굴을 카펫에 박고 두 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제압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앨런이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계단 아래에 있는 만찬장에 쳐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더라면 엄청난 비극을 일으킬 뻔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 연회장 건설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외부 행사장의 보안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재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공사에 제동을 건 상태라 사업이 다시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 연회장 건설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150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백악관 부진의 안전한 연회장을 요구해온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총격 사건은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DC의 워싱턴 힐튼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용의자는 총기 2자루와 흉기를 소지한 채 행사장 보안구역 진입을 시도하며 총격을 가했지만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용의자가 행사장 내부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무장 상태로 호텔 입구를 통과해 보안구역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점에서 경호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외부 시설이 아닌 백악관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회장은 백악관 경내, 즉 기존 동관, 이스트윙이 철거된 부지에 건설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이 공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는 구역 안에 위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현재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 소송 자격도 없는 개인이 제기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미주의, 반이스라엘이나 친테러, 친팔레스타인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비롯한 모든 이민 신청을 반드시 기각하라고 이민서비스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 중인 한인 가족들 가운데 반미,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이나 구호, SNS 포스팅 등을 무심결에 올려놓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반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비자까지 거부하겠다는 정책을 한층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 USCIS 심사관들에게 내려보낸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이민 혜택을 신청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반미주의,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등 모든 이민 신청을 기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이민심사에서 반미주의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등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한 후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본격 기각시키고 나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친팔레스타인 캠퍼스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포착되면 학생 비자나 영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이 기각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과 레바논 공격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테러로 비판하는 정치적 의견이나 구호를 SNS에 포스팅해 놓은 경우 영주권 등 이민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기, 즉 성조기에 대한 모욕도 영주권 등 이민 신청 기각 요소로 간주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현재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에 영주권 기각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케이토 연구소가 분석한 이민국 통계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에는 한 달 동안 영주권을 6만 5천 명에게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 1월에는 한 달에 발급한 영주권이 3만 4천 명으로 근 절반으로 대폭 감축됐습니다. 특히 현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에 발급한 영주권은 5만 9천 명으로 줄기 시작해 11월에는 4만 1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는 고작 3만 4천 명씩 영주권을 발급해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는 민주당 우세 지역 도시들보다 마이애미,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마이애미에서 4만 1,000명을 체포해 가장 많았고 달라스 3만 명, 뉴올리언스 2만 9천 명, 휴스턴 2만 7천 명, 애틀란타 2만 7천 명을 기록한 반면 시카고 2만 3천 명, 로스앤젤레스 1만 7천 명, 워싱턴 DC 1만 4천 명,
뉴욕시 10,000명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 더 적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아성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전개됐으나 실제 체포 숫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데다가 연방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25개 대도시들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 도시는 마이애미로 41,310명으로 아이스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달라스로 1위보다 10,000명 이상 적은 33,350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3위는 뉴올리언스로 29,2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4위는 휴스턴으로 27,090명을 체포했습니다. 5위는 애틀란타로 26,380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는 연방 이민 단속에 적극 또는 비교적 협조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어서 조용한 단속만으로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이 전개된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아성인 시카고가 6위로 불법 체류자 23,230명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격한 충돌 사태를 겪었던 로스앤젤레스는 9위로 17,140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DC가 10위로 13,700명을 붙잡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2명의 총격 사망 사태가 빚어진 세인트폴과 미네아폴리스에선 12,220명을 체포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14위는 필라델피아로 11,620명, 15위는 뉴욕으로 11,170명, 16위는 보스턴으로 1,890명을 각각 체포했습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 요원들이 때때로 길거리 급습에 나섰던 뉴욕시에서는 1060명을 체포해 19위에 그쳤습니다. 21위는 샌프란시스코로 7,780명, 22위는 시애틀로 6,820명, 23위는 덴버로 6,380명, 24위는 볼티모어로 5,95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돼 공화당 우세 지역 대도시들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미국 운전자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카풀 이용과 연료 절약 앱이 급증하고 한 번에 $10 정도만 넣는 소액주유나 혈장 판매 같은 부업까지 등장하며 연료비 절약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소비 행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카풀, 연료 전략 앱, 그리고 부수적 수입 활동까지 결합된 새로운 생활 방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풀 이용 증가입니다. 카풀 플랫폼 블라블라카는 최근 이용자가 약 15% 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장거리 이동 중심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출퇴근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 이동에서도 카풀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차량을 혼자 이용하기보다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앱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 비교 앱 게스버디는 다운로드가 453% 급증했고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사이드도 81% 증가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용 할인 앱 머드플랩 역시 95% 늘어나며 조금이라도 싸게 주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번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10에서 $15 정도 소액만 넣고 자주 주유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기름이 바닥나지 않기를 바라며 최소한만 넣는다고 말할 정도로 주유가 부담스러운 소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식료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심지어 혈장 판매까지 하며 주유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유가 상승이 개인의 생활 방식과 소득 활동까지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유류세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운전자들이 비교적 빠르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대안이 제한적인 만큼 카풀이나 소액 주유, 부업 등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자구책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